아버님, 이제 그만하시죠. 법원 경매 들어가면 이 집 반값도 못 받습니다. 저희가 시세보다 후하게 쳐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나가셔야죠. 추운데 어디로 가시냐고요? 그건 이제 아버님 문제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건설업계에서 땀 흘려 일해온 강석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막노동부터 시작해 현장 곳곳을 누비며 일했죠. 하루하루가 고됐지만 언젠가는 나도 이런 현장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리라는 꿈을 꾸며 버텼습니다. 10년 동안 현장에서 기술을 배우고 마침내 작은 하도급 업체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직원 5명으로 시작했죠. 한 현장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회사는 점점 성장했습니다. 직원들도 늘어나고 맞는 공사 규모도 커졌죠. 힘들 때마다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준 덕분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러 이제는 직원 300명 규모의 중견건설사로 성장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강석진 사장 말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말이 돌 정도로 신뢰를 쌓았죠. 우리 회사의 성공 비결을 묻는다면 단 한마디로 정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저 약속한 대로 원칙대로 해나갔을 뿐입니다. 지금도 새벽이면 제일 먼저 현장을 둘러봅니다. 300명이 넘는 직원이 있어도 현장을 직접 챙기는 습관은 변함이 없죠. 이런 자세로 일했기에 30년을 버틸 수 있었나 봅니다. 저는 현장에서 일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장비와 자재가 있어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한 번은 막노동을 할 때 동료가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충격이 너무 커서 사장이 된 후에는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겼죠. 산재 사고를 당한 직원에게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고, 직원 가족들에게도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사장님, 너무 많은 돈을 복지에 쓰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도 들었지만 저는 이게 결국 회사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원들의 자녀 학자금도 전액 지원했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직원의 자녀라면 누구나 대학까지 다닐 수 있게 해줬죠. 사장님 덕분에 우리 애가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면 그게 제일 큰 보람이었습니다. 건설업은 일이 고되고 위험해서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업종입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달랐습니다. 직원 공개 채용을 하면 항상 지원자가 몰렸고 한 번 입사한 직원들은 좀처럼 퇴사하지 않았죠. 저는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가 성장할 수 있고 직원의 가정이 편안해야 현장의 안전도 지켜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회사는 건설업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다른 건설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시설을 줄일 때도 우리는 오히려 안전시설을 더 보강했습니다. 성공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습니다. 돈을 쫓다 보면 돈이 달아나고 사람을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돈이 따라오더군요. 사람들은 저보고 욕심이 없다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도 욕심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직원들이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었죠. 그래서 무리한 확장이나 위험한 투자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저는 오히려 더 검소해졌습니다. 여전히 오래된 차를 타고 다녔고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채로 현장을 다녔죠. 하지만 장학재단 운영에는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매년 1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는데 그중에는 우리 직원의 자녀들도 있었죠.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마음대로 되지 않나 봅니다. 30년 동안 잘 운영해오던 회사가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대형 건설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회사가 맡은 현장은 지방의 대규모 아파트 공사였습니다. 전체 공사 금액이 400억이 넘는 큰 프로젝트였죠.
저는 평소처럼 직원들의 안전과 공사 품질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정률 95%를 넘긴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청 건설사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사대금 지급이 미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곧 해결되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원청사는 계속 미루기만 했고 결국 70억이 넘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이러다가 우리도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마다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매달 지급해야 하는 직원들의 월급만 해도 5억이 넘었습니다. 자재대금, 하청업체 결제 등을 포함하면 매달 필요한 운영자금이 20억에 달했죠. 은행 대출도 알아봤지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신규 대출이 쉽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 달 결제는 좀 미뤄줄 수 있겠나? 거래처에 어려운 부탁을 해야만 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신용이 하루하루 무너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매일 아침 직원들의 얼굴을 보는 게 괴로웠습니다. 그들의 가정과 생계가 저와 회사에 달려있다는 생각에 책임감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든 직원들 월급만큼은 챙겨줘야 한다. 이 생각 하나로 버텼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결국 회사는 자금난의 수렁에 빠져들었고 창립 이후 처음으로 직원들 월급이 밀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직원들 월급을 늦게 준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지키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사장님, 이번 달 월급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들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늦추지 않았던 월급이 이제는 벽에 막혔습니다. 밤마다 사무실에서 해결책을 찾았지만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회사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가지고 있던 땅을 내놓았습니다. 집에 있던 금부치도 모두 팔았죠. 아내와 함께 추억에 담긴 물건들을 하나둘 정리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아끼던 것들을. 하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라면 이해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던 집 한 채만 남기고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모여주시겠습니까? 전 직원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못난 사장입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밀린 월급은 다음 주까지 모두 지급하겠습니다. 퇴직금도 한 푼도 빠짐없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중 박 과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월급을 받지 못해도 좋습니다. 사장님과 함께 회사를 살리고 싶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동의의 눈빛을 보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감사합니다. 하지만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개인 재산을 정리해 마련한 돈으로 직원들의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지만 적어도 직원들에게 마지막 예의는 지켰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은 해결했지만 이제 당장 생활할 돈조차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집 한 채마저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온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집은 제가 결혼하고 처음 장만한 곳입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와 함께 꾸린 첫 보금자리였죠. 아버지 저 왔어요. 그때 딸 미연이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걱정된다고 했죠. 딸은 제가 운영하던 건설 현장에 구내식당을 맡아 큰돈을 벌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큰 식품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이라도 지키셔야죠. 제가 1억을 빌려드릴게요. 딸의 말에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잘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이런 때 찾아와 준 딸이 고마웠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걱정돼서 그래요. 다만 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차용증은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사업하는 사람이라 서류 정리는 확실히 해야 해서요. 순간 가슴이 좀 아팠지만 그래도 이해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니 그 정도 절차는 필요하겠지 싶었죠. 고맙다, 미연아. 떨리는 손으로 차용증을 썼습니다. 이자는 연 20%였습니다. 높은 이자였지만 은행 문이 막힌 상황에서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이렇게 커서 아버지를 돕네요. 잘 키웠죠? 하지만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딸의 눈빛에서 느껴졌던 차가움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돈이 제 마지막 집을 빼앗기 위한 덫이 될 줄은요. 그리고 곧 그 불안은 현실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자가 많이 늘었네요. 채 4달도 지나지 않아 딸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늘 드나들던 거실이었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벌써 이자가 500만 원이나 됐어요. 다음 달엔 더 늘어날 텐데 어떻게 갚으실 건가요? 제 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딸이 돈을 빌려준 진짜 이유를. 남서방이랑 상의해봤는데요. 아버지께서 이 집을 저희에게 넘기시고 빚을 없던 걸로 하면 어떨까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30년간 운영하던 회사가 무너질 때도 전 재산을 정리할 때도 이런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은 내 엄마와의 추억이 있는 곳인 걸 너도 알잖니. 말끝을 흐렸습니다. 딸은 더 이상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도 돈을 빌려준 것도 모두 이 집을 노린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제가 그동안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이러다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이 이제는 한 채 남은 집을 노리는 냉혹한 채권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결정해 주세요. 딸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아버지, 오늘까지예요. 결정하셨나요? 일주일이 지나고 딸과 사위가 찾아왔습니다. 겨울 바람이 유난히 매서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바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미연아, 이 집은 내 어머니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위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하시죠. 법원 경매 들어가면 이 집 반값도 못 받습니다. 저희가 시세보다 후하게 쳐드리는 거예요. 딸은 이제 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드린 돈 이자가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다 집 한 채로도 못 갚으실 수도 있어요. 차갑게 말하는 딸의 모습에서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짐은 내일까지 정리하세요. 저희가 사람 보내서 치워드릴 테니까. 사위의 말투는 마치 쓰레기를 치우겠다는 것처럼 냉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제 물건들을 마구잡이로 박스에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조심히 다뤄주세요. 아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다 낡은 것들이니 버리세요. 새로 시작하시는 김에 깨끗이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30년 세월이 담긴 물건들이 쓰레기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아내와 찍은 사진, 우리의 첫 살림살이 모든 게 순식간에 버려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가셔야죠. 딸의 말투는 더 이상 딸이 아닌 남이었습니다. 추운데 어디로 가시냐고요? 그건 이제 아버님 문제죠. 현관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딸은 이미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사위는 귀찮다는 듯 시계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난 내 아버지인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대답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우리 더 이상 이러지 말아요. 이제 남남이에요. 저희 바쁩니다. 사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현관문이 쾅하고 닫혔습니다. 찬바람이 훅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30년 세월이 고작 이런 걸로 정리되는구나 싶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웠고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얼 해야 할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서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내 딸이 이제는 나를 버린 것입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갈 곳을 찾지 못한 저는 근처 편의점 앞에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손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웠던 건 마음이었습니다. 사장님, 강 사장님 맞으시죠? 누군가 놀란 목소리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김정배 사장이었습니다. 10년 전 제 회사의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던 분이었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이런 데서. 김 사장은 제 모습에 놀란 눈치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일, 딸에게 배신당한 일, 집에서 쫓겨난 일까지. 제가 사장님 아니었으면 진작에 망했을 겁니다. 김 사장이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우리 회사가 부도 위기였을 때 사장님께서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해 주셔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김 사장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희 집이 비록 작지만 방 하나는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지내시죠.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 사장의 집은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난방도 잘 안 되는 문간방이었지만 지금의 저에겐 천국 같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렇게 신세를 말끝을 흐리는 저에게 김 사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세상살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장님의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따뜻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은 저를 배신했는데 오히려 타인이 손을 내밀어 준 것입니다. 김 사장의 도움으로 잠자리는 해결됐지만 이대로 신세만 질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한때 300명 직원을 거느린 사장이었지만 이제는 일용직 막노동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공사 현장 막인부가 필요한데 할 수 있겠어요? 인력시장 소장이 물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비비는 일, 제가 처음 시작했던 그 일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일이 없는 날엔 폐지를 주었습니다. 여기 깨진 병이 많으니 조심하세요. 처음엔 고물상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요령이 생겼고 하루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습니다. 밤이면 김 사장이 내어준 작은 방에서 아내의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이런 꼴이 돼서. 꿈에서 아내는 늘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를 보고 나면 이상하게도 힘이 났습니다. 가끔 딸의 모습이 떠오르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가 너무 일만 하느라 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지 못했던 걸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조차 사치였습니다. 오늘 하루 먹고 살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장갑에 구멍이 나도 새로 살 돈이 없어 실로 꿰매가며 썼습니다. 먹는 것도 아껴서 하루 한 끼는 무료 급식소에서 해결했습니다. 한겨울밤 고급 일식집 앞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손이 얼어붙는 것 같은 추위였지만 이런 날 음식점 앞에는 박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부장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음소리와 함께 술에 취한 사람들이 우르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딸과 사위가 보였습니다. 딸은 화려한 모피를 입고 있었고 사위는 비싼 코트 차림이었죠. 저기 폐지 주우시는 분, 강미연 부장님 아버님 아니세요? 옆에 있던 여성이 저를 유심히 보더니 물었습니다. 순간 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그냥 비슷하게 생긴 분이겠죠? 딸은 차갑게 부인했습니다. 사위는 재빨리 택시를 부르며 그 자리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너무 비슷하게 생기셔서. 그 여성이 다시 저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리어카만 끌었습니다. 쓰레기를 뒤지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라는 게 부끄러웠나 봅니다. 여보, 빨리 타요. 사위가 잡은 택시에 딸이 재빨리 올라탔습니다. 택시가 떠나기 전 백미러로 보는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딸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흑백 사진 한 장, 이제는 그마저도 귀퉁이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나를 모른 척해.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소. 당신이 살아있었더라면. 처절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싸늘한 문간방에서 한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딸을 키우며 고생하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다 보고 있겠지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소. 아내의 사진을 붙잡고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자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일까? 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내 탓일까? 한숨만 나왔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어왔고 어디선가 취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방에서는 한 아버지의 처절한 눈물 소리만이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폐지를 줍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얗게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또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쓸쓸한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아내가 나왔습니다. 늘 흐릿하고 희미하게 보이던 아내의 모습이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선명했죠. 아내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늘 하던 것처럼 단정하게 묶었고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40년 전 제가 반했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었지요. 곧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는 그렇게 선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꿈인데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아내는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는데 그 따스한 감촉이 실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아내를 부르면서 손을 뻗었지만 그때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꿈과는 달랐어요. 아내의 미소, 목소리, 심지어 손끝의 온기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까지 아내와 실제로 만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아내가 분명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우리 부부의 인연만큼이나 특별한 무언가가 곧 일어날 거란 예감을 주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지만 아내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당신,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그날은 밥도 먹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점심 살 돈 5,000원으로 로또를 샀죠. 왠지 사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저를 이끄는 것 같았거든요. 어떤 번호로 할지 복권방 주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우리 부부의 기념일들로 번호를 골랐습니다. 결혼기념일, 딸 생일, 아내 생일. 하나하나 의미 있는 숫자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 작은 종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르신, 1등입니다. 50억이요. 복권방 주인의 외침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딸과 사위가 제게 했던 행동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당첨금을 받고 나서도 저는 여전히 폐지를 주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주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에서였습니다. 딸과 사위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였습니다. 꿈에서 본 아내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이렇게 큰 돈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 돈으로 제가 무엇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김 사장은 제가 로또에 당첨된 것을 알고는 기뻐하면서도 걱정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좋은 집으로 가시죠.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입니다. 할 일이 남았으니까요. 폐지를 줍는 초라한 노인의 모습 그대로, 하지만 주머니 속에는 50억이라는 거금을 가진 채로 저는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딸과 사위에게 그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세상의 이치를 알려줄 차례였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딸의 회사 근처를 배회하다 보니 딸과 사위의 사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때 제 건설 현장의 작은 구내식당으로 시작했던 그들이 이제는 대형 식품기업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남 사장님, 이번에 계열사를 또 하나 인수하셨다면서요? 지나가는 직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제게서 빼앗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확장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위는 호화로운 외제차를 타고 다녔고 딸은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녔습니다. 한때 아버지라고 부르던 제가 폐지를 줍고 있는 동안 제 돈으로 그들은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모님, 이번에 자선 파티 주최하신다면서요. 카페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길거리로 내쫓아놓고 밖에서는 자선사업가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제 딸을 성공한 사업가라고 추켜 세웠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성공이 누구의 희생 위에 세워졌는지를. 이제는 그들의 회사 건물도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일구었던 건설회사보다 더 크게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겠죠. 폐지 줍는 노인의 주머니 속에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50억이 들어있다는 것을. 사장님, 그 얘기 들으셨어요? 폐지 줍는 노인이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하네요. 경비원의 말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결국 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한 달 뒤 딸과 사위가 김 사장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많이 고생하셨죠? 딸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저를 쫓아낼 때 그 차가운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죠.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저희 집으로 모시고 싶은데요. 사위는 공손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한때 제 짐을 쓰레기처럼 버리라고 했던 그 사위가 말입니다. 저희 회사가 좀 어려워져서요. 은행빚도 많고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래요. 역시나 돈 때문이었습니다. 로또 당첨금을 노리고 온 것이었죠. 아버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신다면 평생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사위의 말에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는 등 돌리더니 이제는 제게 돈이 생겼다니 다시 아버지라 부르는군요. 그래,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제 물음에 딸은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거짓임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 사장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용서하실 건가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제가 배운 대로 가르쳐 줄 겁니다. 그들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 정말 도와주시는 거죠? 딸의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여전히 폐지 줍는 노인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이번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 돕고 말고. 내가 그렇게 효도하겠다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딸과 사위의 눈이 서류에 고정됐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들이 기대하던 당첨금 이야기가 아닌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사위가 서류를 펼쳐보더니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회사 채권을 제가 모두 매입했다는 증서였습니다. 로또 당첨금으로 그들의 회사 채권을 시장에서 모두 사들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니? 돈을 받을 때는 빨리 받아야 한다고.
제 말에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채권 만기는 이번 주까지야. 50억 전액 모두 상환하거라. 아버지, 그걸 어떻게 갚아요? 저희가 당장 그 돈을 어디서 준비하겠어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러니? 나더러 집에서 나가라고 할 때는 그렇게 당당하더니. 일주일 주겠네. 그때까지 못 갚으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발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추운 겨울날 거리로 나왔을 때 나도 이렇게 빌었었나? 돌아서는 제 귓가에 딸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일주일 후 그들의 회사는 결국 파산했습니다.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란다. 너희가 나에게 가르쳐준 대로 말이다. 마지막으로 남긴 이 말이 제가 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가슴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그들이 먼저 그 진한 피를 배신했으니까요. 할아버지, 회사가 무너진 후 큰 손주가 찾아왔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절 올려다보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손주들에겐 잘못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잘못을 대물림할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이리 오너라. 두 손주를 불러 앉혔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희 생활비는 도와주마. 각각 5억 원씩 신탁자금을 맡겼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죠.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은요? 손주들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제 새로 시작하실 거야. 그동안 잘못 살아온 걸 반성하면서. 손주들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들만큼은 올바르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장님, 이제 정말 장학재단을 다시 시작하시는 건가요? 김 사장이 반갑게 물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시작했던 그 장학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요. 이번엔 더 크게 하려고 합니다. 로또 당첨금의 상당 부분을 장학재단에 출연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신 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특별 장학금도 만들었습니다. 매년 2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이 아이들도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냉정하지만 우리가 따뜻해지면 됩니다. 장학재단 개소식에서 한 말입니다. 제가 겪었던 쓰라린 경험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장님, 또 다시 건설회사를 하신다고요? 김 사장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지방 소도시에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30년 동안 쌓아온 경험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오랜 세월 같이 일했던 직원들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뻤습니다. 예전처럼 직원들의 자녀 학자금도 지원하고 가족들 건강검진도 챙겼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건설 노동자들을 우선 채용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큰 회사에서 밀려난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데도 나이가 들었다고 아무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던 아픔을 겪어봤기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체득한 노하우로 어떤 회사보다도 실력 있고 단단한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회사 가세요? 손주들이 저를 보러 또 왔습니다. 바쁠 텐데도 자주 연락하고 방학이면 꼭 할아버지 회사로 도와주겠다면서 찾아오죠. 우리 회사가 이번에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단다. 손주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작지만 단단한 회사를 만들겠다던 제 꿈이 하나둘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김 사장과 함께 주말마다 등산을 다닙니다. 그때 방을 내어준 은인이었는데 이제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장학재단 일도 함께하고 있죠.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이제는 더없이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보, 당신이 맞아요. 이런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야. 이렇게 격이 다른 집안하고는 도저히 아니 이럴 수가. 그때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이제 와서 기회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75세 강대훈 씨의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또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히 우리 사회의 직업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따뜻한 위로와 공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75세의 나이로 건물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6시면 일어나 작업복을 챙기고 청소도구를 들고 건물로 향합니다. 하지만 제가 청소부 일을 하는 이유는 조금 특별한데요. 사실 제가 매일 청소하고 관리하는 이 건물이 바로 제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이 20층짜리 빌딩은 제가 30년 전부터 하나씩 모아온 재산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힘들었던 젊은 시절, 작은 건설회사로 시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걸어온 결과물이죠. 이제는 이 건물 하나만으로도 편하게 살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쉬면서 지내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아니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요. 아내는 가끔 제가 걱정됐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제 행복입니다. 새벽부터 나와 구석구석 청소하고 입주사들과 인사를 나누는 이 시간이 저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시네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매일 아침 로비에서 출근하는 직원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직원들도 이제는 저를 친근하게 대해주죠. 택배를 정리하고 구석구석 청소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참 즐겁습니다. 아저씨, 이거 아침에 사온 커피인데 드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챙겨주시고. 늘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우리 건물이 이렇게 쾌적한 건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이런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직원들 덕분에 매일 아침이 행복합니다. 입주사들은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죠. 그저 성실하고 친절한 청소 아저씨로만 알고 있을 겁니다. 가끔 제가 타고 다니는 오래된 승용차를 보고 걱정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아저씨, 차가 너무 오래됐는데 새로 바꾸시는 게 어떠세요? 찾아보면 중고차 시장에 괜찮은 매물도 많아요. 그럴 때면 저는 아이고, 나 혼자 타고 다니기엔 이 차도 너무 아까워 하고 웃어넘기곤 합니다. 사실 지하 주차장 한켠에는 제 이름으로 된 외제차가 몇 대 있지만 그들은 알 리가 없죠. 제가 이렇게 건물주임을 숨기고 지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싶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건설회사를 할 때 경험해보니 사람들은 제가 사장이라는 걸 알면 먼저 선을 긋고 어려워하더군요. 때로는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려고도 하고요. 아이고, 사장님, 손수 이런 걸 챙기시고 더러운 건 만지지 마세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 과한 친절이나 형식적인 관계보다는 그저 평범한 일상 속 만남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청소부 아저씨로 있으면 사람들의 진짜 모습도 볼 수 있고 진심 어린 대화도 나눌 수 있으니까요. 어떤 날은 야근하는 직원들 옆에서 청소를 하다가 커피를 건네주기도 하고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빌려주기도 하면서 자연스러운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따뜻함을 느낍니다. 아저씨, 제가 스타트업 창업한다고 했잖아요. 드디어 첫 투자를 받았어요. 정말요?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시더니 좋은 결실을 맺으시네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저씨가 계셔서 힘이 났어요. 우리 건물에는 이렇게 크고 작은 회사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각 회사마다 모두 다른 사연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3층의 IT 회사는 직원이 2명뿐인 작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30명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고 7층의 무역회사는 IMF 시절부터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고용을 유지하고 있죠. 아저씨, 저희가 드디어 해외 수출 계약을 따냈어요. 아저씨가 항상 응원해 주셔서 그런가 봐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힘이 났답니다.
다음 주에 거래처 미팅이 있는데 그때도 잘 부탁드립니다. 당연하죠. 제가 매일 아침 이렇게 깨끗이 해놓는 게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작은 도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들으면서 저는 건물주로서가 아닌 인생 선배로서 그들의 성공과 노력을 응원합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진정성 있는 관계야말로 제가 추구하는 진정한 삶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청소도구를 들고 건물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저는 제 삶이 참 풍요롭다고 느낍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청소부의 모습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진심 어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찾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큰 부자면서도 늘 겸손하게 사시는 모습이 자랑스러워요. 다 당신 덕분이지. 묵묵히 곁을 지켜준 당신이 있었기에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아내의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제가 선택한 이 삶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겸손과 성실함으로 이룬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며 그 성공을 나누며 사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던 어느 날, 제 첫째 아들 민우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IT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우는 예비 장인이 반도체 부품 제조회사를 운영한다며 한껏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정말 좋은 분을 만났어요. 예비 장인어른께서 반도체 부품 제조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업계에서도 알아주는 분이세요. 이번에 대기업과 수십억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우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아내도 함께 기뻐하며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여보, 이번만큼은 좀 더 근사한 옷을 입는 게 어떨까요? 아들 장인어른이 될 분이 대단한 분이신데 첫 만남부터 작업복을 입고 가시면 민우도 아버님이 평소처럼 작업복 입고 가시면 속상해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저는 평소처럼 소박한 차림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깔끔하게 다림질한 작업복에 늘 신던 운동화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그래도 오늘만큼은 좀 더 격식 있게 입으시는 게 좋겠어요. 민우야, 아버지는 이대로가 가장 편하고 자연스럽단다.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게 좋겠구나. 하지만 예비 장인어른께서 워낙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서요. 민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부끄럽니?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버지는 제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분이세요. 다만 그럼 됐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준다면 그걸로 충분하구나. 사실 저는 이날만큼은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밝힐까 잠시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가 지켜온 소신이 있었기에 평소처럼 청소부의 모습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저희 가족은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으로 향했습니다. 예비 사돈 윤석호 씨 부부가 먼저 도착해 계시더군요. 첫인상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수트와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에서 과시욕이 느껴졌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윤석호 씨는 자신의 회사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반도체 업계가 워낙 어렵다고들 하지만 우리 회사는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에이스전자와 대규모 계약을 앞두고 있죠. 아드님도 IT 기업 대표라니 앞으로 협업할 기회가 있을 것 같네요. 식사가 시작되고 한참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예기치 않게 윤석호 씨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 에이스 전자 쪽 샘플은 제대로 된 걸로 보내. 하지만 실제 납품할 때는 비급 자재로 바꿔. 어차피 설치하고 나면 티도 안 나. 이번에 단가 낮춰서 수주하는 것도 다 이걸 염두에 둔 거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가 말한 에이스 전자는 제 건물 10층에 입주해 있는 회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인사하던 직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알았지? 절대 들통나면 안 돼. 이번 거래로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어. 너도 알잖아.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런 대형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화장실에서 나오는 윤석호 씨의 얼굴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자리로 돌아와 보니 예비 사도는 이제 제 직업에 대해 캐물으며 우리 가족을 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그 순간 테이블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민우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건물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청소부라고요? 윤석호 씨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놀란 듯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테이블에는 불편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니, 이건 좀 우리 사위의 아버지가 청소부라니 이건 좀 체면이 서지 않는데요. 직원들 눈도 있고. 윤석호 씨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한술 더 떴죠. 여보, 당신이 맞아요. 이런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우리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집안이에요. 청소부라? 그러면 대학도 안 나오신 거겠네요? 우리 딸이 명문대를 나왔는데 이건 교육 수준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민우는 얼굴이 붉어져서 항변하려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직업이 뭐가 중요한가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윤석호 씨는 민우의 말을 자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만.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야. 이렇게 격이 다른 집안하고는 도저히. 아니, 이렇게 급하게 자리를 파하실 필요까지는. 민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윤석호 씨 부부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네도 이제 사회생활 좀 했으면 알 텐데 우리 같은 집안에서 청소부의 아들과 사돈을 맺는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우리 딸 앞날도 생각해야 하고. 그래요. 우리 딸이 시아버지가 건물 청소하고 있는 걸 봐야 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네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하나. 윤석호 씨의 아내는 마치 무슨 더러운 것을 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들의 모욕적인 말들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자체가 시간 낭비였네요. 우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번 일은 없었던 걸로 하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윤석호 씨를 보며 제 머릿속에는 아까 들었던 통화 내용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불량 제품을 납품하려 했던 그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저를 청소부라고 천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들은 통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우의 앞날이 걱정되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뒤척이세요? 당신도 못 자고 있었소? 네. 아까 상견례에서 우리 가족이 받은 모욕을 생각하니 잠이 안 와서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와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차를 한 잔씩 따르며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들은 통화 내용, 그리고 제 건물의 입주사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민우가 얼마나 실망할지. 당신 말대로예요.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하면 우리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게 아닐까요? 그러게 말이오. 청소부라고 무시하던 그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니. 여보, 전 당신의 선택을 믿어요. 늘 그래왔듯이. 그때 민우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예방했어야 했는데.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께서 그런 모욕을 당하시게 해서. 고민 끝에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우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구나. 네, 아버지. 혹시 예비 처가가 아버지를 무시한 것 같아서 그러세요? 제가 잘 설명드릴게요. 그분들이 아버지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면. 그게 아니란다. 오늘 상견례에서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 하지만 끝내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들뜬 기색이 역력한 아들의 모습을 보니 차마 그의 꿈을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예비 장인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결혼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아니다. 피곤할 텐데 들어가 쉬거라. 네, 아버지도 얼른 주무세요. 오늘 많이 힘드셨을 텐데. 아들이 방으로 돌아간 후 저는 서재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내가 진실을 밝히면 아들의 결혼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넘어간다면 선량한 회사와 직원들이 피해를 볼 것이고 저 역시 양심의 가책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청소부라고 무시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비도덕적인 일을 저지르려 하다니.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오랜 시간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사람의 품성에는 분명 귀천이 있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청소도구를 들고 건물을 청소하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10층 에이스 전자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이 머뭇거려졌습니다. 매일 아침 반갑게 인사하던 직원들의 얼굴이 더욱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들이 피해를 보도록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올해 초 신제품 개발에 성공했다며 기뻐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날씨가 참 좋죠? 그러게요. 아저씨 덕분에 상쾌한 아침을 시작할 수 있어요. 출근하는 직원들과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큰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결심했어요. 그래요. 당신을 믿어요.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옳은 선택을 하실 거예요.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 저는 더욱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들의 결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불법적인 거래를 알고도 모른 척할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청소 도구를 들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에이스 전자의 구매 팀장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죄송하지만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구매팀장은 의아해하면서도 친절하게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팀장님, 제가 어제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석호 사장이 납품할 제품에 대해 통화하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자세히 들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샘플은 정상 제품으로 보내고 실제 납품은 불량품으로 하려 한다는 것, 이미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까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구매팀장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정말 그런 통화를 직접 들으셨다는 건가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다만 제가 직접 들었고 그것을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매팀장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윤석호 사장이 제시한 단가가 시장가보다 지나치게 낮았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이렇게 용기 내어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매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저희에게 전해주시는 게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될 만한 일은 없으신가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에이스전자는 윤석호 씨의 회사와의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품질 검증 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납품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정말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었어요. 조사해보니 다른 거래처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곳들이 있더라고요. 구매팀장이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아들의 결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일로 인해 아저씨께서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으실까 걱정이 됩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피해보는 걸 보고 넘어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에이스전자는 윤석호 씨의 회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을 전격 파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한 게 얼마나 되는데 계약금도 지불했고 자재도 다 준비해놨다고요. 윤석호 씨가 에이스전자 사무실에서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귀사의 불법적인 납품 계획이 확인되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제7조에 따라 계약을 파기하며 계약금은 위약금과 상계 처리됩니다. 로비에서 들려오는 윤석호 씨의 고함 소리를 들으며 저는 묵묵히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비록 가슴 아픈 선택이었지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믿었습니다. 에이스전자와의 계약이 파기된 그날 윤석호 씨는 건물 로비에서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수십억 원대 계약이 무산되면서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정보를 흘린 거야? 우리 회사 내부에 스파이라도 있는 거요? 분노에 찬 그의 고함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청소도구를 내려놓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하찮은 청소부 주제에 어떻게 감히? 윤석호 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 건물의 주인입니다.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당신이 이 건물 주인이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제 진짜 신분을 밝혔습니다. 평소 입던 청소 작업복을 벗어 한쪽에 걸어두고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청소부라고 무시하셨죠? 당신 딸과는 격이 맞지 않는다고 하셨고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하셨죠. 하지만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의 품성에는 귀천이 있는 법이지요. 예비 사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갑자기 그의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때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이제 와서 기회는 없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이미 봤으니까요. 불량 제품을 납품하려 했던 그 비도덕적인 행동도, 청소부라는 직업을 멸시하던 그 오만한 태도도 모두 보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윤석호 씨의 회사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이스전자와의 계약 파기 소식이 업계에 퍼지면서 다른 거래처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석호 사장 회사가 불량 부품을 납품하려다 걸렸다면서요? 에이스전자 같은 큰 회사와의 거래도 이런 식이었다면 다른 거래는 어땠을까요? 그동안 거래했던 제품들도 전수 조사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업계의 불신이 깊어지면서 새로운 계약을 따내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기존 거래처들도 계약 갱신을 꺼리기 시작했죠. 아버지, 이번 일로 결혼은 물 건너갔네요. 민우야,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런 사람과 사돈을 맺었다면 너의 앞날이 더 힘들었을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이 맞으셨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제가 부끄럽네요. 결국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윤석호 씨의 회사는 부도를 맞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로 인한 손실을 감당하지 못했고 회사의 평판이 나빠지면서 자금 조달도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윤석호 씨가 부도 직전 회사 자금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직원들의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거래처들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기업이 오너의 부도덕한 욕심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의 상처도 에이스전자의 피해도 정의롭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을까요? 여전히 저는 아침 일찍 청소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10층 에이스전자 앞을 청소하고 있었죠. 아버지, 오늘은 제가 청소하는 걸 도와드릴게요. 민우야, 너는 또 왜 이렇게 이른 아침에? 그때였습니다. 에이스전자에서 한 여직원이 급하게 나오다가 민우와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주의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에이스전자의 구매팀 대리 서유진 씨였습니다. 불량 제품 납품건을 저와 함께 조사했던 구매팀장의 후임이었죠. 혹시 청소 아저씨 아드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이야기하시던 에이스전자 대리님이시군요. 그날 이후로 민우는 부쩍 자주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는 저도 잘 알고 있었죠. 아버지, 오늘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근데 10층은 내가 할 테니 너는 다른 층을 부탁한다. 아, 네. 민우와 유진 씨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함께 식사를 하고 퇴근 후에는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알아갔죠. 특히 유진 씨는 제가 그동안 보여준 행동들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저씨, 민우 씨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아마도 아버님의 영향이 크겠죠. 아이고, 과분한 말씀입니다. 그저 제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았을 뿐인데 드디어 두 사람의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평소처럼 작업복 차림으로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유진 씨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죠. 민우 씨의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 알겠어요. 건물주시면서도 매일 열심히 청소하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도 정직을 선택하시고 정말 대단하세요. 지금도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청소 도구를 들고 건물을 관리합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며느리가 된 유진이가 가끔 커피를 들고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죠. 아버님, 이제 정말 청소 일은 그만하시고 편히 쉬세요. 아니야. 이게 바로 아버지의 행복이란다. 세상의 겉모습에 속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며느리를 얻은 것이 저에겐 큰 축복입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볼 줄 아는 며느리가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합니다. 때로는 시련이 축복이 되기도 하나 봅니다. 겸손과 정직으로 살아온 제 선택이 결국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 것 같아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보시길 바랍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사람의 품성에는 귀천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강대훈 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청소부였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실한 마음과 정직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강대훈 어르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성공이고 행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사람의 품성에는 귀천이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이야기였습니다. 겸손과 정직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 사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